김용남의 문제, 대부업에서 끝날까요? 당선이 돼도 문제입니다. 대부업 논란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 탈세는 물론이고 당선 무효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법조인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남을 밀어준 이현주, 왜 이런 문제에는 조용할까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이 대부업체잖아요, 이게 사실. 예, 그래서 대부업체를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을 하면 대부업법으로 형사처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직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집행유예 이상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 탈세도 만약에 사실이면 탈세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소득세라는 게 다 합산해갖고 세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요걸 쏙 뺐으면 세율 낮은 거가 됐으면 엄청난 탈세가 생겨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문제인데 공직선거법상에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게 되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이건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닌데 계좌만 까면 바로 나오는 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좌에 만약에 이 업체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금액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이게 어떤 돈인지 밝혀져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도 정기적으로 현금이 어디선가 계속 들어왔다. 그러면 이 의혹하고 서로가 맞닿아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배당 기록이 금융 기록에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게 진짠지가 좀 본인 소명이 조금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 요즘에 너무 소모적으로 싸우는 것 같아. 그 평택을 둘러싸고 조국을 어떻게 볼 거냐, 김용남을 어떻게 볼 거냐, 막 이러면서 또 정청래 공격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부 싸움.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좀 실망감도 좀 꽤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외교적으로 이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경제, 코스피, 예. 삼성 예. 요 근래 또 그런 쪽으로 조금 중점이 조금 가면서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관심이 이제 경제 주식 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것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분들한테 불을 좀 질러야 하는데 지난번 이제 박주민 시장 후보 나올 때 서울시장 후보 나올 때 4050 세대의 이중 돌봄 세대다. 어르신들 돌봐야 하고 아이들 돌봐야 하고 본인은 정작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누구도 어떤 선거 때도 4050을 위한 정책 공약은 없었고 저기 샌드위치 돼 있고 근데 이제 늘 사회적 약자 공동체를 위해서 늘 진보편을 들었던 이 4050들을 적극 챙겨야 한다. 박주민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10대 때는 사실 잘 몰라. 그냥 매일매일 행복해. 에브리데이. 부럽다. 20대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성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친구들이랑 모여서 막 술이란 것도 먹어보고 그렇지. 놀러 다니면서 즐기잖아요. 네, 즐기지. 그런데 이제 30대가 저도 돼 보니까 걱정이 좀 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자신감이란 게 생겼어요. 사회에서 이제 내가 걱정보다 두려움보다는 도전에 대한 자신감. 근데 이제 40대, 50대, 60대가 될 때도 뭔가 그 세대가 나이를 먹는다는 게 좀 슬프잖아요. 네. 저는 이런 뭐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65세 되면은 뭐 노인 승차라든가 이런 혜택들, 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기다려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곧 있으면 연금을 받는데 전에 나이 먹기 싫다더니 내년부터 나온다. 이거 좋아하세요. 그런 것처럼 저는 세대별 공간마다 조금 한편으로는 씁쓸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이제 이 나이 때니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 저는 청년 세대의 혜택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중장년층 혜택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아니 왜 그 애들만 미래 세대고 네. 이분들은 중요한 분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이 한 39.4% 정도로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대목이 뭐였냐면 투표 효능감. 투표 효능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수치가 나왔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 야,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여기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선거를 통해서 국가 전체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윤석열도 겪어봤고 이재명도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68에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68. 근데 이번에는 73.9로 높아졌어요. 요게 리더를 뽑는 거 이게 얼마나 국가 미래에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었죠. 탄핵을 겪어봤고 내란도 겪어봤으니까. 그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무려 48에서 64. 나는 이건 주식이 크다고 봐. 주식이 큰 거야. 대통령이 시장개혁 조치하니까 주식이 뛰던데? 체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 삶이 달라져. 저거는 저도 조금 부연 설명을 보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저거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왜 왜요? 그러냐면 저처럼 이도저도 못하다가 코스피 못 들어간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어제 눈물을 먹고 주식을 전부 다 정리하고 왔는데 저는 다 마이너스인지라. 왜? ETF를 해야지. 왜? 경제만 하면 안 듣는구나. 그래서 국민성장펀드? 그래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못 들어간 사람한테 2차전이라고 지금 소문이 나 있거든요. 국민성장펀드는 안정적이죠. 안정적입니다. 그럼 5년 뒤에 찾는 건데 그거 좋죠, 당연히.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 주변도 지금 다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좋지만 약간 제가 권유를 한다면 제가 경제만화만 그래도 2년을 했잖아. 2년. 서당계 3년이면 아직 3년이 안 돼서 그렇지. 제 생각에는 반반해. 거기 반 넣고 만 2천만 원 있다. 1,000만 원 거기다 넣고 1,000만 원 ETF 하십시오. 왜냐면 ETF는 이제 수시로 찾을 수가 있지만 이거는 5년 동안 묶어둬야잖아. 5년인가 6년 동안. 그만큼 돈이 없는데. 그거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높아졌고 70에서 79로. 그래서 어쨌든 효능감이 크게 높아졌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현상이야. 네. 그러니까 내가 선거만 잘하면 투표만 잘하면 세상이 바꿀 수 있고 나의 삶도 바뀌어지는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저게 높다는 거는 우리한테 희망적인 거죠. 사실 윤석열과 이재명의 극과 극이었으니까. 봤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유시민 장관이 오늘 경고에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봤어요. 네. 그리고 역시 유시민 등장하면 이제 파장이 크잖아요. 그렇죠. 지지하는 분도 있고 그걸 또 씹는 분들도 있고 다 많은데 민주당 내에도 이제 약간씩 다르죠. 입장차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가 또 눈에 들어오던가요? 사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기차에서 듣고 왔는데 예. 한 번 듣고 아는 척하게 저거. 왜냐면 곱씹어서 보고 맞아요. 시간 지나서 다시 보면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예. 그래서 조금 평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단 제일 저한테서 눈에 가는 부분은 동의되는 부분이 꽤 많았어요. 공감 가는 부분이. 예. 제가 그 정치개혁 특위 중대선거구제 그게 이제 뭐 거기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사실 진보 사정당과의 연대는 저는 계속 가야 된다고 봐요. 그게 이제 탄핵 때 우리가 같이 모아서 그렇죠. 힘을 모은 거잖아요. 원탁회의 꾸려갖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부터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저기 국회 기자회견 소통관 가면 거기 이제 다른 정당이 기자회견 열면 거의 대부분 안 오거든요. 저 혼자 있어요. 그래서 쭉 보는데 그걸 보면서 무서운 점이 있거든요. 더 이상 연대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 본인들도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뭐 한석이 있는 정당이라든가 그렇게 이 두세 석 있는 정당은 민주당과 좀 달라서 한 2년 전부터 지금부터 해갖고 지역구를 정해서 준비를 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단일화하는 모양새가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총선에선. 연대를 안 해고 도움을 안 주는데 우리도 우리 살 길 찾아야지. 그렇게 2년 동안 지역구 준비를 해놨어. 근데 또 막상 선거 다가오니까 단일화하재. 그때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어가지고 이 민주진보 진영 전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아마 고민을 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준비를 해야 하는데 너무 민주당 힘이 세져갖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독식 구조에 대한 너무 취해 있다. 민주진영 전체, 민주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지도부의 그렇죠. 고민들 그런 치열한 게 요구된다. 이 얘기였죠? 예, 핵심은? 그래서 아마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다음 이제 전당대회 치르고 난 다음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중점으로 나와야 되지 근데 않을까? 사실 그게 네. 노무현 정신이야.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걸 강조하셨어요. 연대와 그 통합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민주진영 전체를 생각하는 큰 형님 집안으로서 군소정당들 어떻게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이 상당히 활성화됐죠. 노무현 정권 때 그랬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독일식 그 정당명부 비례제 뭐 이런 것도 얘기도 하셨고 연동형 비례제 관련해서도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했고 결선투표제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진성당원, 권리당원, 정치혁신 이런 얘기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추도식 얼마 안 남았잖아요. 토요일 날 하는데 노무현 정신 좀 새겨볼 필요가 있죠. 민주당이.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가 좀 네.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연대 네. 왜냐하면 또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많이 외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면 진짜로 지금 민주 진보 진영이 음, 통합의 길로 가는가? 음, 국민의힘 쪽 사람들 데려오는 게 통합인가? 음. 진보 사정당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도 네. 꽂혔어. 그러니까 이제 보수 출신의 인사들은 통합이란 명목하에 대통령께서 가끔 한 몇 명씩 중용하기도 했는데 인사를 했는데 이쪽에 군소정당이나 좀 진보 색채가 강한 민주당 쪽에서 레프트 쪽에 그렇죠. 이쪽의 인사들은 거의 뭐 하지 않지 않냐. 이제 유시민 작가의 눈에는 그게 들어온 거고 네. 좌우 날개를 넓게 펴하는데 수권 예를 들면 자신감의 표현인데 민주당이 그만큼 성장했다. 그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그건 긍정적이라 평가하시면서도 그러면 전통적으로 왼쪽에서 활동했던 분들도 좀 써야 하는 거 아닐까? 이제 그게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평택을 조국을 염두에 두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이쪽 멤버들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과감하게 발탁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그렇죠.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뜻이 정확히 뭔가 궁금해서 조금 그 어원을 찾아봤어요. 네. 통합이라는 어원을 찾아봤는데 통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거느린다고 해가지고 네. 그러면 무언가를 거느릴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첫 번째 실타래를 잘 뽑아야 한다. 근데 그 실타래는 수많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의 줄기로 다른 실타래가 이렇게 엉겨 붙으면서 촘촘해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합칠 합은 우리가 그 주전자 보면 본체랑 뚜껑이랑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을 뜻하는데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묘리는 무질서가 아니다. 굉장히 조화롭고 질서로운 가운데 합쳐져야지 무질서 속에서의 통합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어떠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쌓아온 역사의식과 그러한 뭐 부채의식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정신 속에서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함께 어우러지는 게 통합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서는 과연 그런 게 잘 되고 있는가? 굉장히 어지럽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5.18 관련해 갖고 엄청 화를 내셨잖아요. 네, 네. 저렇게 하는 거는 진짜 국가 폭력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건 큰일 난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는 그러한 역사 인식 교육을 했던 리박스쿨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고 거기다가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가 보면서 마음 아팠던 거는 세월호 이태원 참사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전에는 필요할 때는 위로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와서는 그때는 그때 당에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니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게 위선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민주당의 가치랄까 정신이 그렇죠. 그거는 특정인에 따라서 아니면 선거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건 명확히 그렇죠. 서 있는 거고 거기에 부적절하게 한 게 있으면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도부나 이런 데에서는 말이 없고 당사자는 좀 변명 위주로 하는 것 같고 뭐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되게 세게 얘기하신 것도 아마 그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그래서 그 맥락에서 나는 상당히 의미심장했던 건 뭐냐 평택을 선거를 얘기하면서 네. 보수 진영의 분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용남처럼 민주당이 집권 정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저 유이동처럼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황교안처럼 구구 쪽으로 아예 부정선거 쪽으로 나가는 이 보수의 분화 이러면서 김재현 후보는 있습니다만 진보의 길을 걸은 조국과 보수 쪽의 후보가 3명이 싸우는 형국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거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질서를 어떻게 정리를 잘 해야 될까 생각해 보는 건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천이 오간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앞으로 누가 이거를 주도권을 잡을 것인 거잖아요. 사실 이번 전당대회도 마찬가지고 네.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고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그 이전에 저는 공천한 게 조금 이번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다. 가치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 버리니까 그 사람이 또
민주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면 민주당을 바라보는 우리들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또 어떻게 볼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저는 솔직하게 당 지도부도 결단을 좀 해야 되고 국회의원분들도 말을 아끼는 게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예. 전에는 왜 그런 것들을 했습니까라고 국회에서 그렇게 엄청 세게 하는데 막상 본인들 주변에서 일어나면은 닭골 먹은 벙어리가 돼요. 그런 것에 좀 실망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떠올랐던 건 전에 그거예요. 윤석열 정권 때 이제 민주당에서 제가 그래도 민주당이 더 나은 정당이라고 봤던 점은 굉장히 윤석열 정권 안에 인사임명이라든가 극우적인 인사라든가 이해 안 되는 뭐 독립관장이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 사람을 도대체 왜 임명했는지 하나하나 다 따져 물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러면 극우적인 인사들을 왜 지명하거나 인사를 임용하려고 하는지 누가 설명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네. 오늘 유시민 작가는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내에 예를 들면 이현주 최고처럼 이런 입장을 띠는 분들이 김용남을 추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한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광재나 이런 사람들은 손사래를 쳤으니까 그 자리 나가라고 했을 때 근데 누가 했는지는 진짜 모르는데 제가 얼핏 들은 얘기는 어쨌든 마지막에 처음 네. 김용남 얘기 나왔을 때 김용남 후보도 안 나가려고 하고 계속 하남 쪽을 생각도 했었고 뭐 이러다가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역 인사가 좋다. 평택은 돈은 복합도시니까 그래서 지역 인사를 물색했고 그 사람이 거의 유력해졌는데 막판에 김용남 의원이 나가겠다 입장을 좀 바꿔서 김용남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여의도 쪽에서는 들었어요. 근데 뭐 한 명한테 들어서 그거 100% 맞다라고 아마 한 명한테 들었기 때문에 아마 체크를 못 해봤어요. 아마 높은 확률로 맞을 게 제가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해훈, 이병태 다 누가 저 추천인지 대충 알고 있거든요. 다 본인들이 찐명이라고 외치거나 뉴 이재명이라고 외치는 분들이 추천을 했어요. 강호식 비서실장한테. 그렇게 해서 받아줬는데 지금 그래서 거기도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의 행보에 대해서 약간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처지가 또 안 좋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 자세한 거는 이거 얘기하면 또 오늘 또 1시간 동안 화내야 돼가지고 저도 내일 네. 제가 내일 한 오전에 네. 10시 10분에 그 멤버십 회원들을 위해서 한번 특집으로 선거 네. 돌아가는 상황 한번 내일 한번 장시간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걸 또 일요일 날 7시에 저희 그 전체 방송에 한번 올리려고 합니다. 못다한 얘기들. 네. 좀 속에 담아놨던 얘기들을 내일 좀 선거 관련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 딱 한 줄만 얘기하자면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픔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김용 전 연구원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공천을 못 받을 거 대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공천을 못 받을 거라 생각됐는지 제 취재에 따르면 청와대 쪽에 이렇게 취해 보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개입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무응답으로 됐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70명 정도가 나서서 여기저기 방송에서 또는 SNS에서 의사를 표시하면서 공천을 줘야 된다라고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그거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다음 차기를 누구를 내세우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를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당원이랑 지지자분들께 실력으로서 신뢰로서 검증받고 앞에서 전면에서 나서서 인정을 받아야지 전 다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김용남 후보는 쏟아진 물을 쓸어 담느라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지금 내 이름 갖고 차명으로 한다던 친동생은 어제 형님에게 섭섭해서 나온 사실과 다른 과장된 표현이었다라며 말 바꾸었습니다. 눈물겨운 형제입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에 불과합니다.
바지 사장 의혹을 받은 전 보좌 직원 한재땡 씨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직 말 맞추기가 끝나지 않았나요? 말 맞추기가 끝나면 짠 하고 등장합니까? 그 많은 차명 의혹 서류에 등장하는 한재땡이라는 선명한 이름을 말 몇 마디로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김용남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법기술자의 말장난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후보자 본인의 솔직한 인정과 숙고, 민주당의 공적 절차에 따른 확인을 통해 진실을 드러내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서류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봅시다. 김용남 후보 본인은 동생의 농업법인을 인수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인 2021년에 했던 집은 100% 갖고 있고 1년에 3, 4억 이익이 난다. 배당은 어차피 다 내 거다. 직원 이름만 빌려서 대표를 해놓은 거다라는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겁니까? 26년의 김용남과 21년의 김용남 중 누가 진짜 김용남입니까? 김 후보 측은 차명 대부업체 의혹이 제기된 만사무사 대부가 최근 2, 3년간 신규 대출이 없어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었다던 만사무사 대부는 2022년 2월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총 자산의 10배 이상을 대출하여 대법법제 15조의 1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돈놀이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5년 만사무사 대부는 자본금을 3억에서 5억으로 늘립니다. 왜요? 금융감독원의 총자산 10배 상한 조항에 상한을 늘리기 위한 겁니다. 돈놀이 더하려고 자본금까지 증액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대체 왜 자본금은 증액했으며 얼마 전 5월 18일 왜 대부업 등록을 갱신 완료했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갱신 완료 나흘 뒤인 5월 22일 언론 보도를 앞두고 기습 폐업 신고한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김용남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떳떳하면 공개하십시오. 첫째, 2017년 만사무사 대부 설립 당시 자금 출처와 주주 명부 공개하십시오. 둘째, 25년 자본금 증액 왜 하셨는지요? 만사무사 대부 재무제표와 본인이 얻은 수입은 얼마인지 자료로 공개하십시오. 배당금 얼마나 받으셨는지 배당 영수증 공개하세요. 셋째, 2020년 농업법인 1호 인수 당시 계약서와 동생의 농업인 등록증을 공개하십시오. 김용남 후보 지분이 90%인 회사입니다. 농업법인 법상 최소한 10% 이상은 실제 농사를 짓는 분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동생 실제 농사꾼인지 한번 서류로 확인해 봅시다. 투명성과 책임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입니다. 내란 세력 심판과 국힘 제로라는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개혁 진영의 힘을 젖먹던 힘까지 모아야 하는 지금 투명한 답변과 책임 있는 태도는 그 힘을 모아내는 신뢰의 토대입니다. 예의 주시라는 하나마나한 수사가 아니라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사실 확인과 그에 걸맞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할 일입니다. 참, 어제 조승래 의원님 왜 다른 정당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금도를 지켜라 라는 말씀하셨던데요. 그 말씀은 자당 소속 박지원 의원님 단속하느라고 하신 말씀이신 거죠. 2016년 17년에 문모닝 버릇이 도지셨는지 최근 일주일간 조국혁신당 후보 조국 대표에게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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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른 정당에게, 심지어 다른 정당 당 대표에게 이래라 저래라 조모닝을 하시던데요. 박지원 의원님의 이래라 저래라 조모닝을 조승래 총장께서 직접 단속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봉지의 금도라는 말은 박지원 의원, 연일 조국 후보를 모욕하는 논평을 내고 있는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 의원님, 사실 정당 논평의 절대 다수는 남의 당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닌가요? 장동혁 반성하라, 자숙하라, 사퇴하라 등등의 논평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차고 넘칩니다. 책임을 요청하는 질문에 짜증으로 답하는 것은 정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개혁 진영의 대승적 승리를 위해 꼼꼼한 사실관계 확인, 일관성 있는 태도, 현명하고 엄중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